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지난 대선 성패를 가른 결정적인 이슈를 꼽는다면 이 전임 정부의 부동산 실패 논란이 있죠. 윤석열 정부가 오늘 첫 번째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를 잡겠다면서 규제에 포커스를 맞췄던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방향인데요. 국민들이 살고 싶은 지역에 아파트를 빨리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전임 정부가 억제했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고 교통이 편리한 인기 지역에 민간이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하겠다고요. 집값도 잡고 내 집 마련에 희망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대책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부터 강유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에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도심의 정비 사업이 지나치게 억눌려 왔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해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5년 동안 서울에 50만 호 등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 서울에 24만 호, 전국에 총 52만 호를 공급합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사업의 대못으로 꼽혔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부터 손보기로 했습니다. 재건축이 끝난 뒤 조합원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이익의 절반까지 부담금을 내게 했는데 부담금 면제 기준을 높여 부담을 확 낮추겠다는 겁니다. 안전진단에서 최대 걸림돌이었던 구조 안전성 비중은 현행 50%에서 30-4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공공이 주도하던 도심복합 사업에는 민간도 참여하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주거중심 도심복합 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합니다. 또 GTX 역세권에는 교통과 상업시설, 오피스를 주거와 연결해 고밀 개발하는 컴팩트시티를 조성해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이 안 나온 데다 법 개정도 필요해 넘어야 할 고비가 많습니다. 재건축의 최종 관문은 이 부담금 문제인데요. 법을 바꿔야 되는데 국회 문턱을 과연 순조롭게 넘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도 불확실해 270만 호 공급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강유연입니다. 부동산 대책은 정부 대책보다 그걸 받아들이는 시장 반응이 더 중요하죠. 재건축, 재개발 유력 지역으로는 서울, 강남, 목동, 여의도, 노원 등이 꼽히는데요. 이 지역 주민 반응을 박지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목동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 재건축 허용 연한은 충족했지만 빡빡한 안전진단에 최종 관문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2년 전 국토교통부가 결정권을 가진 정밀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했는데요. 새 정부 들어 안전진단 문턱을 낮춰주기로 하면서 통과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단지는 최근 집중호우 때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일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드디어 비정상이 정상화됐다며 이번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부정형성으로만 사실 매기게 되면 생활 불편이라든지 외벽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사실 그거는 다 반영이 안 되잖아요. 혹시 50%가 비정상이었던 것 같고 그래도 정상화 된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것 같은데 은마, 압구정 현대로 대표되는 강남권은 물론 노원구, 상계, 중계, 하계 등 30년 넘은 서울 아파트 단지들도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완화는 다음 달, 안전진단 대책은 연말에 발표되는 만큼 정부의 진행 속도에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지금쯤은 규제 완화 방안이 세부적으로 나오고 시행을 했어야 되지 않나. 맹탕은 아닌데 책임감이 없다. 윤 대통령의 재건축의 제1호 공약이거든요. 정부는 집값 급등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섣부른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경제산업부 안건우 기자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어요. 문재인 정부와는 확실히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전 정권 뒤집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딱 5년 전 이맘때죠. 문재인 정권 출범 100일쯤에 나온 파리 부동산 대책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칼 빼든 정부 재건축 표적, 수요 억제로 투기와 전쟁 이런 제목인데요.
기사에서 읽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이랬습니다. 투기가 문제라면서 공급을 틀어 막은 거죠. 이후 정권 후반기에도 공공주도로 새로운 곳에 공급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이번 정부는 다릅니다.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되 민간 주도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슈가 있는 핵심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눈에 띄는 게 재건축, 재개발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이 풀어주지 않으려고 한 건데 이제는 푸는 겁니까?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수요가 좀 몰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공급이 줄어도 너무 줄었다고 본 겁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전까지 연평균 58곳 정도였던 정비구역이 문재인 정부 5년간 34곳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거든요. 당연히 양도 줄었습니다. 지난 5년 재건축, 재개발 신규 지정이 3만 호가 되지 않았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10만 호를 신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걸 현실화하기 위해서 오늘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카드를 꺼내들었고요. 이렇게 되면 사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공급이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기존 재건축, 재개발 지역 외에 신규로 어디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거냐 이게 또 관심인데요. 혹시 그런 지역도 발표를 했나요? 일단 오늘은 얼개만 나왔습니다. 신규 택지는 15만 호 규모인데 10월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예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역세권이 인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곳을 거점으로 개발하겠다고 했거든요. 예전엔 일단 신도시부터 짓고 교통망을 해결을 했는데 교통난이나 베드타운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걸 교통망 위에 주거를 놓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중심부엔 상업시설을 넣고 또 주변부에 주거를 넣는 해외에서도 쓰는 컴팩트 시티인데요. 일단 GTX 노선 위에 놓일 3기 신도시,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에 시범 적용하고요. 교통망 중심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간신히 부동산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 또다시 불을 지피는 것 아니냐 보여? 그런 게 이제 재건축 단지의 상승을 걱정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 실제로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경기가 냉각기인데 사업이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그래도 해야 한다는 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생각입니다. 오늘 공급정책 브리핑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고 공급을 줄였다가 상승기 때 폭격을 맞았던 실패, 그런 실패 또 당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가서야 되겠느냐. 단기 흐름에 연연하지 않고 공급을 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인식입니다. 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동안 뭐 부동산 대책 28번 냈다는데도 실패했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오늘 그래서 첫 번째 대책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진짜 20여 회 정책 나왔었죠. 일단 그 많은 정책에서도 많이 실패를 했거든요. 그런 정책들을 정상화를 꾀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핵심 대책,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변수가 되겠습니다. 아직은 평가를 유보하는 것 같군요. 네. 아는 기자 안건우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겉으로는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다. 주호영 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 체제가 비대위원 9명과 함께 공식 출범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재신임을 받았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 윤리위 징계를 받으면서 내부 혼란에 빠진 지 39일 만입니다. 이제 정식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됐고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의 권한과 지위를 갖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비대위는 9명의 비대위원으로 구성됐는데 당연직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을 포함해 초선 엄태영 전주의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때 사무총장을 지낸 정양석 전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원외 인사로는 윤석열 캠프 청년 보좌역을 지낸 이소희 세종시 의원과 최재민 강원도 의원,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가 합류했습니다. 우리 당이 비대위로 들어서면서 서로 의견이 많이 갈라져 있었는데 그 시비에서 조금 자유로운 분들을 일단 선임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주기환 비대위원의 경우 2003년 광주지검에서 검찰 수사관으로 일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인물입니다. 주 비대위원의 아들이 대통령실 6급 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재신임됐습니다. 아직 비대위 활동 기간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주 위원장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1월 말 이후를 언급했습니다.
정기국회를 끝내고 전당대회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 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삼선 박덕흠 의원, 대변인의 박정아 의원, 비서실장에는 정희용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오늘부터 이준석 대표 앞엔 전자가 붙었습니다. 이 전 대표, 대통령실이 지난달에 자진 사퇴를 제안했었다는 폭로를 하면서 오늘도 공격을 이어갔는데요. 내일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서 당내의 긴장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비대위원회 출범으로 자동 해임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하루 종일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을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재신임에 대해서는 아이러니라면서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만든 비상 상황에 대해 당대표를 내치고 사퇴 종결이냐며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앞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폭로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초 대통령실의 자진 사퇴 중재안을 자신이 거절했다고 폭로했고 지난 6월 자신과 윤 대통령과의 독대 사실을 대통령실이 부인한 것을 두고는 작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이준석을 거짓말쟁이 만들기 위한 그런 작전으로 간 거거든요. 친 이준석계 인사들도 반발하며 여론전에 가세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결국 윤핵관에 있었다는 거예요. 2주, 3주 동안 원내대표를 비롯한 윤핵관들이 계속해서 실수를 했고 이것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다 훼손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신문기일에 인용 여부가 가려질 수도 있는 만큼 이준석 전 대표의 여론전은 내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대통령실의 인사 교체가 시작됐습니다. 교육부 차관에게 지침을 내리는 쪽지가 공개돼 물의를 빚었던 이 교육비서관을 전격 교체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이 인적 쇄신 기준으로 내실을 강조하면서 교체 폭이 아주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인적 쇄신 구상을 밝혔습니다. 휴가 기간부터 제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것이 있고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서 꼼꼼하게 실속 있게 내실 있게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정치적 득실이 아닌 민생과 국민 안전을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며 소폭 보강 인사가 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김은혜 전 의원을 홍보 라인에 투입하는 등 일부 문제가 드러난 기능을 손보겠다는 겁니다. 논란이 된 참모들의 이른바 핀셋 교체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 권성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경질되고 설세훈 전 경기도교육청 1부교육감이 후임 비서관으로 대통령실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권 비서관은 지난 9일 국회에 출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만 5세 입학과 관련한 대응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쪽지를 건네 논란을 빚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보다 구체적인 인적 쇄신 방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오전 10시 채널A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채널A 뉴스 조용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결국 당원 80조 개정에 돌입했습니다.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도 당직을 계속할 수 있고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아야 당직이 정지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당에서 구제할 방법을 마련한다는데 자세한 내용 김유빈 기자가 설명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더라도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원 80조를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소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는 규정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로 조건을 강화한 겁니다. 또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를 받더라도 정치 탄압으로 판단될 경우 최고위원회나 비대위 의결로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 주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시점에 이뤄진 이번 당원 개정을 두고 비이재명계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의총에서는 7명이 반대 토론에 나섰고 삼선 의원 7명은 당원 개정 반대 의견을 비대위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당원 80조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괜한 정치적인 자충수가 되고 또 우리 그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 아니냐. 민주당은 또 강령 개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이었던 소득주도 성장과 1가구 1주택이라는 표현을 각각 포용성장, 실거주 실소유자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당원 강령 개정안은 내일 비대위 의결을 거친 뒤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피의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물이 담긴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같은 시각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자택에서도 검찰 관계자들이 나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사는 아파트도 아침부터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휴대전화 제 것 하나, 그리고 수첩 5개를 가져간 것이 전부입니다. 국정원 서버를 지웠다는데 왜 우리 집을 압수수색하는가? 박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피격당해 숨진 고 이대준 씨 관련 국정원 내부 보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한 3사람은 이대준 씨 사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서훈 전 실장은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걸로 결론을 내리도록 국방부에 지침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욱 전 장관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밈스에 올라온 이 사건 관련 군사기밀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국방부 예하부대와 해경 사무실 등을 포함해 10여 곳에 이릅니다. 검찰이 압수자료 분석을 마치면 박 전 원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감사원은 전 정권에 임명된 전현희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부 제보가 있었다는 건데요. 전현희 위원장도 표적 감사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이번 달 초 국민권익위원회 근태 관련 특별감사에 들어간 감사원이 감사 기간을 일주일가량 더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권익위 내부 제보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라며 이달 안에 매듭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주목하는 핵심 사안은 전 위원장의 직권남용 여부와 근태입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당시 여권에 유리하게 유권 해석해줬다는 제보를 살펴보고 있는데 검찰 고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전현희 위원장이 세종 집무실을 비우고 서울에 과하게 머문 게 아닌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 위원장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정치라는 거를 그렇게 너무 이렇게 입에 올리는 거는 우리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전 위원장은 사퇴 압박용 표적 감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윤핵관 의원이 권익위의 감사원 감사, 형사 고발 이런 걸 언급한 그 다음날 감사원이 들이닥쳤거든요. 조직적 공모인지 아니면 감사원이 단독 감사인지 이 부분은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전 위원장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열한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한국에 왔다면서요? 네, 9년 만에 국회를 찾아서 연설을 했는데요. 재단을 운영하면서 전염병에 대한 연구,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게이츠 이사장, 국회에서요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It's a great honor to be here and have this chance to address the assembly. So we have a job to do. We need to end this pandemic and prevent it from happening again. 많이 들어왔네요. 그만큼 전염병에 관심이 많아서일까요? 의원들은 빌 게이츠와 함께 사진을 찍은 뒤에 SNS에 이런 사진들을 올리면서 홍보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자, 이 빌 게이츠가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전에 이 때문에 논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기념사진 때뿐 아니라 저렇게 연설, 환담 중에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과거에 우리나라 대통령들과 만나서도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악수를 해서 이건 뭐 결례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인사법이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네. 미국 매체에서도 좀 무례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자, 오늘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오늘은 어땠습니까? 오늘은요, 보시는 것처럼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악수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요, 게이츠 이사장이 전 세계 시민들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높게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내일이면 대통령 취임 100일인데 왜 전쟁일까요?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한 평가가 여야 간에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먼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100일 평가 토론회 발언부터 보시겠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너무 준비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민심에 역행하면서 오만과 불통의 폭주를 이어왔습니다. 과락을 면한 수준은커녕 역대급 무능이라고 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국민 빗장이 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걸음걸이와 말투도 싫다고 합니다. 우왕좌왕, 갈팡질팡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부 출범 직후에 여야 간에 뭐 허니문 기간 이런 것도 있다는 평이 예전엔 많았는데 네.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은 국민이 대통령을, 야당이 여당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반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요, 100일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참으로 많은 실적을 거둔 시간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100일은 국정운영 성공의 골든타임이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소중한 골든타임을 지키고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쎄요, 많은 실적을 거뒀다. 이 낮은 지지율과는 거리가 좀 있는 평가인데요. 어떤 실적들을 이야기했을까요? 일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 집행, 또 부동산 세제 개혁,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예로 들었는데요. 100일을 맞아서 이렇게 백서도 펴냈습니다. 백서 첫 부분에 전임 정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전임 정부와 차별화하는 데 힘썼던 100일 같습니다. 돌이켜보면요. 네, 또 이런 평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당과 정부가 원팀이 되어서 국민의 걱정 시름을 덜었다. 당 내홍으로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죠. 내일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제목이요. 대통령에게 듣는다인데요. 대통령도 여당도 국민 생각도 한번 듣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원팀이 되어서 국민 걱정을 덜었다는 자체 평가는 좀 너무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그동안 공장 입구들을 막아온 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오늘은 서울 강남 하이트진로 본사를 불법 점거했습니다. 10층 높이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을 하겠다고 해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에어매트까지 설치했는데요. 기습적으로 진입하는 장면부터 김승희 기자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6시 수상한 움직임의 하이트진로 본사 경비원이 건물 밖을 둘러보는 사이 반대편에서 한 남성이 쓱 들어옵니다. 뒤늦게 경비원이 막아보지만 뒤따라 들어온 수십 명의 온몸이 붙잡혀 구석으로 끌려갑니다. 이들은 로비를 점거한 뒤 바로 옥상으로 올라가 대형 걸개를 걸고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민노총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으로 군사작전하듯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노조원들이 로비문을 걸어 잠가 직원들은 3시간 가까이 출근도 못하고 건물 밖에 서 있었습니다. 노조원 100여 명이 불법 점거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는 옥상 광고판에 위태롭게 걸터 앉아 경찰 진입을 저지하는 상황. 옥상을 점거한 일부 노조원들이 투신을 하겠다고 하자 소방에서도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이렇게 에어매트를 설치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2번이나 이렇게 목숨 걸었는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건물 외벽에도 걸렸는데 노조원들이 요구하는 건 손해배상 소송 철회와 해고 화물기사 132명의 복직, 그리고 운송료 인상입니다. 하지만 하이트진로 측은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닌 만큼 운송위탁사인 수양물류와 교섭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점거에 대해 특수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검토하고 있으며 사측의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봉은사 앞에서 조계종 노조원이 승려들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있었죠. 불교계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승려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처음엔 쌍방 폭행을 주장했던 승려도 이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참회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1인 시위자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드는 승려. 경찰이 제지하자 이번에는 뒤쪽에 있던 또 다른 승려가 폭행에 가담합니다. 봉은사 앞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4일. 이 일로 당시 1인 시위를 벌이던 조계종 노조원 박정규 씨가 다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민노총과 불교계 시민단체들은 봉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에 기획된 폭행이라며 종단의 엄중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승려가 두드려야 할 것은 목탁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경찰이 가해자를 풀어주는 등 미흡하게 대응했다며 강남경찰서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대처가 잘못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항의 방문하는 거예요, 지금. 폭행에 가담했던 승려는 참회문을 통해 그릇된 행동에 거듭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 조사에서 쌍방 폭행이라던 처음의 주장을 철회하고 폭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승려 1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치는 대로 두 승려에게 공동 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이 광복절 77주년을 맞아 우리 철도 역사를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했는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일본의 고속철도 신칸센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철도 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국가철도공단이 광복절을 맞아 만든 홍보물입니다. 그런데 태극기, 무궁화와 함께 KTX 등 우리나라 철도가 아닌 일본의 고속철도인 신칸센이 등장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약탈의 수단에서 근대화의 상징이 된 철도 이야기라는 글귀와도 맞지 않습니다. 누리꾼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됐지만 공단 측은 11시간이 지나서 홍보물을 삭제하고 재발 방지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올리는 등 뒷북 대응으로 논란을 키웠습니다. 공단 측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외부 용역업체의 실수였다며 휴일이어서 대처가 늦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훈단체들은 특히 광복절에 공공기관이 신칸센 사진을 사용해 우리 역사를 알리려 한 것은 기획 단계부터 대처가 아니랬다며 비판했습니다. 관계기관의 역사의식 부재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무의식 속에 친일 전제가 아직도 여전하다는 것은 심히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공단 측이 사용한 신칸센 사진의 원본은 일본 후지산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운영업체인 일본 JR 도카이 측이 홍보에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공단의 사과문 발표에도 싸늘한 여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이번에는 시청자가 보내주신 제보입니다. KTX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폭행 난동을 부렸는데요.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것이 이유였다는데 아이들 때문에 화가 난다고 아이들 보기 부끄러운 어른이 돼버렸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지르는 남성. 영무원의 제지에 자리에 앉는가 싶더니 욕설을 쏟아냅니다. 승객들은 불안에 떨고 남성은 계속해서 폭언을 퍼붓습니다. 부산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 안에서 30대 남성 승객이 난동을 부린 건 그제 저녁 8시쯤. 열차 칸에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어린아이 2명과 엄마가 타고 있었는데 남성이 시끄럽다며 화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솔직히 시끄럽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남성분이 계속 폭언과 욕설을 아이들한테 막 하더라고요. 영무원이 아이들과 엄마를 다른 칸으로 이동시켰지만 남성의 난동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 여성 승객이 그만하라고 말리자 좌석 위로 뛰어 올라가 발로 차기까지 합니다. 놀란 승객들이 거세게 항의한 뒤에야 영무원들은 남성을 객차 사이 공간으로 분리했습니다. 영무원들은 그분을 내리게 하지 않고 계속 저희 승객들이랑 같은 칸에 타게 그냥 두었고 거기 앉아있던 승객들은 엄청 불안해하면서 계속 갔거든요. 남성은 천안 아산역에서 승객 신고로 출동한 철도사법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남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요즘은 일반 시민들도 보이스피싱범의 속임수를 알아보고 범인 검거에 도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보이스피싱범을 파출소까지 데려갔는데도 결국 돈을 뺏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경찰의 눈썰미가 아쉬운 일이죠.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대 택시기사 권모 씨는 지난 5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권 씨가 차값으로 캐피탈에서 빌린 2,500만 원을 싼 이자로 바꿔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신 대출금을 당장 갚아야 하는데 금감원 직원인 자신에게 주면 캐피탈사에 갚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권 씨는 자칭 금감원 직원과 함께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파출소 가게 되면 아무래도 내 의심이 약간 풀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파출소를 데려가게 된 겁니다. 이 사람도 순수하게 파출소 따라왔고요. 권 씨는 같이 온 사람의 신원 조회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거절했습니다. 신분증이라도 확인해달라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경찰은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며 저지했습니다. 자칭 금감원 직원이 채권 추심 중이라고 설명하자 경찰은 개인 간 돈거래에 개입할 근거가 없다며 두 사람을 파출소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저희네들이 가면 할 일이 아니라는데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반발을 합니까? 내가 의심스러워서 그 사람을 끝까지 내가 데려갔는데. 결국 파출소를 나온 권 씨는 돈을 건넸고 피싱범은 유유히 자리를 떴습니다. 이제 의심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확인하고 메모하고 다 했겠죠. 근데 그게 대해서 저희들이 뭐 조금 아쉬운구나. 경찰은 사건 당시 CCTV를 복원해 보이스 피싱범 검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25톤 덤프트럭의 타이어가 터지면서 마주오던 SUV를 덮쳤습니다. 아찔했던 사고 순간 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복 2차선 곡선도로를 돌며 달려오는 25톤 덤프트럭. 운전석 쪽으로 기울더니 펑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솟구치고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집니다.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SUV를 덮친 건 어제 오후 4시쯤. 뒷바퀴가 터지면서 차는 왼쪽으로 전도됐고 적재함에 실려있던 붉은색 흙이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무슨 꼭 폭탄 터지는 소리. 차에서 빼내는 데만 2시간 걸렸어요. 사고가 난 덤프트럭입니다. 주행 중 터져버린 뒷바퀴엔 이렇게 휠만 남아있고 운전석은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20대 트럭 운전자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고 50대 SUV 운전자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트럭 운전자분은 운전대에 끼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대퇴부 풍신, 자발성 골절, 의식장애도 있었다고 하는데. 트럭 운전자는 음주나 과적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찢어진 타이어 마모도는 조사를 해봐야 하지만 바로 옆 타이어는 2019년 생산 제품이었습니다. 회전하면서 핸들을 조작하면서 못 긋고 하다가 또 그 원인이 뭐냐면 타이어 펑크가 난 것도 문제가 있죠. 전문가들은 사고 영상 분석을 통해 과속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인하대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추락해 숨지게 한 남학생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죠. 피해 여학생의 깨끗했던 손과 배에 남은 흔적 등 법의학 감정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검찰이 인하대생 피의자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한 건
현장을 다녀온 법의학자의 분석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인 피해자가 바닥에서 1m 정도 높이인 창문까지 스스로 올라간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벽을 짚고 올라가려면 손에 산화된 페인트가 묻어야 하지만 피해자의 손은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힘으로 들어 올렸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배에도 창문 틀에 오랜 시간 눌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난간을 넘어간 게 아니고 외력에 의해서 난간 아래로 추락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 외력은 당시에 배에 남은 자국으로 이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피의자는 검거 직후 경찰에 밀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선 기억이 안 난다, 깨어보니 집이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는 성폭행 시도부터 추락 직후까지 29분의 음성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는 소리와 추락 장면을 본 피의자의 혼잣말도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준강간 살인죄로 기소된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 동안 500mm 넘는 비가 쏟아진 충남 부여는 지금 그야말로 쑥대밭입니다. 곳곳에서 발생한 산사태에 마을로 토사가 밀려들었습니다. 배윤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건물 절반이 사라지고 방 깊숙이 있던 옷장이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60년 넘게 살아온 집에서 남은 건 이불 몇 채뿐입니다. 딸내집이가 있으면 참 그래도 내가 몸담은 집이 좋지. 그렇죠. 여기서 제대로 나가자고 하는데 나는 안 나가 싶어요. 마을 곳곳에 장비가 투입돼 쉴 새 없이 토사를 퍼내지만 집안에 들어찬 진흙은 손도 못 댔습니다. 산사태에 떠밀려온 트럭이 아직도 이 쓰레기와 토사 사이에 파묻혀 있습니다. 창고는 찌그러진 기둥 하나 남았습니다. 농기계 놓는 그 창고였거든요. 이것도 창고고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네네네. 여기는 다 쓸려 내려가고. 산사태가 난 인근 마을에는 군인과 봉사자들이 복구 작업을 돕고 있지만 일손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주민들은 막막한 심정에 눈물이 차오릅니다. 저보다도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이 이 꼴이 됐으니 이걸 어떻게 해. 그제 폭우 속에 실종됐던 50대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은 함께 있던 또 다른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수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500mm 넘는 비가 쏟아진 충남 부여에서는 68곳에서 산사태가 나고 주택과 상가 등 133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미입니다. 수도권의 반지하 주민들은 비 예보가 있었던 어젯밤에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집은 아직 장판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장판도 깔리지 않은 콘크리트 바닥 위에 침대가 놓였습니다. 주방이 있던 자리엔 가스레인지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지난 8일 빗물이 성인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던 관악구의 반지하집. 맨바닥에 가재 도구를 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친구네 집 갔다 여간 생활도 했다 했는데 계속 비워둘 수는 상태는 없으니까 또.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반지하 주택. 4인 가족이 머물 임시 거처를 찾기가 쉽지 않아 스티로폼 위에 장판을 올려놓고 지낸 지 사흘째입니다. 문제는 비. 주민들은 비 예보 자체가 공포스럽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예고됐던 어젯밤, 주민들은 침수 트라우마에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자다 깨다 잠이 오겠어요. 비 조금만 오면 출근했다도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자지 못하겠어요. 빗소리가 나도 저기 또 물이 막 들어올까 봐. 오늘까지 관악구에 신고된 침수 피해 주택은 5,272가구. 관악구는 피해 세대에 긴급 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반지하 같은 재해 취약주택을 정부가 매입한 뒤 커뮤니티 시설 같은 비주거 공간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겁니다. 또 이주를 원하는 반지하 주민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백신만으로는 코로나를 완벽히 막을 수는 없는 건가 봅니다.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 회장이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이 와중에 모더나가 개발한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이 처음으로 영국에서 사용 승인도 받았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영국 보건당국이 세계 최초로 오미크론 변이 백신을 사용 승인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이가 백신으로 보건당국은 기존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더나 측은 만 18세 이상 성인이 이가 백신으로 두 번째 부스터샷을 접종할 경우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응력이 8배 증가한다고 지난 6월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보건당국은 이가 백신의 부작용은 경미하지만 최근 재확산 원인으로 꼽히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 등에 대해서도 우수한 면역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Once the virus has mutated again, we can create another sequence. So we are able to very quickly adapt the vaccine to this very progressive virus. 영국 내 예방접종 자문기구가 결정하면 이르면 다음 달 부스터샷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도 이달 말쯤 모더나 이가 백신의 도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량 백신의 효과성 그리고 안전성 또 방역 상황이나 도입 일정과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영국 당국의 이가 백신 승인 소식에 모더나 주가는 3.27% 급등한 반면 화이자는 0.72% 떨어졌습니다. 지난 2분기 매출도 47% 급증해 돈방석에 앉았던 화이자의 엘버트 블라 회장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블라 회장은 4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로 매우 가벼운 증상을 겪고 있고 상태가 좋다며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코로나 후유증에 고통받는 분들 소식입니다. 특히나 반년 넘게 미각과 후각이 사라져서 맛과 냄새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서상희 기자가 후각과 미각이 사라졌을 때 재활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 후 7개월째 후각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30대 A씨가 촬영한 일상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이게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뭐 냄새를 맡거나 먹어봐도 저는 잘 모르거든요. 아이가 용변을 봐도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아기 친구인데 아이가 이 소변을 놓은 건지 물을 먹다 흘린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A씨는 병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무후각증과 미각 감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밥을 먹든 라면을 먹든 그냥 촉각 그 식감만 다른 거지 동물이 돼서 그냥 사려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문제는 마땅한 치료법이 없다는 겁니다. 뭐 꽃향기랑 뭐 레몬, 유칼립투스 뭐 이런 향들인데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계속 냄새를 이제 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후각이나 미각 상실은 코로나 장기 후유증 중 하나. 코로나에 재감염된 B씨는 5개월째 냄새를 맡지 못하는데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남들은 조금 타기 시작하면 다 알 수 있는 냄새를 못 맡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최근 영국에서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의 뇌 MRI를 찍어봤더니 후각과 관련된 뇌 손상이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평소에 익숙한 냄새를 맡아보는 후각 재활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식초나 뭐 과일향, 레몬향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커피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침 저녁으로 내 코에 한 1분에서 2분 정도 강하게 자극을 시켜줌으로써 후각 재활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대대적인 후유증 조사를 벌일 계획이지만 현재는 시간이 약일 뿐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중국 상하이 쇼핑객들이 한밤에 탈출하는 대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격리를 이유로 한 번 갇혀버리면 한동안 나올 수가 없으니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중국 쇼핑객들의 항변입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좁은 문틈을 막아선 경비들. 몰려든 쇼핑객들이 비집고 나오기 위해 모든 힘을 짜내고 잠시 뒤 문이 활짝 열립니다. 미처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쇼핑객들은 매장 안에서 우왕좌왕하며 불안해합니다. 대탈출 소동이 벌어진 곳은 중국 상하이의 시우이 구역에 있는 이케아 가구 매장입니다. 6살 확진 어린이와 밀접 접촉한 몇 명이 매장에 들렀다는 이유로
방역당국이 매장 전체를 긴급 봉쇄하자 쇼핑을 하던 많은 손님들이 한꺼번에 탈출을 시도한 겁니다. 두 달에 걸친 엄격한 봉쇄로 도시마비를 겪었기 때문에 당시 상하이 쇼핑객들의 공포는 더 컸습니다. 결국 탈출하지 못한 쇼핑객들은 한밤중까지 갇혀 있다가 격리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이보다 하루 앞서 상하이의 또 다른 건물에도 긴급 봉쇄 조치가 내려져 입구에서 탈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6일부터 봉쇄돼 10만 명 넘게 발이 묶였던 중국 하이난에는 현재 한국인 여행객 21명도 격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방역당국의 무관용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 논란이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수수색으로 미국 사회가 다시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의회 점거 폭동 연루 혐의로 수사를 받는 트럼프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위협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지난 8일 별장 마러라고 해서 미 연방수사국 FBI로부터 비밀문서 11건을 압수수색당한 이후 첫 언론 인터뷰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이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유례없는 일이라고 상기시킨 뒤 사람들이 매우 화가 나 있다. 이를 달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월 부정선거를 주장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 점거 폭동을 벌인 일을 감안하면 사실상 위협에 가까운 발언입니다. 실제 압수수색 뒤 미국 곳곳에선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에선 트럼프 지지자로 추정되는 무장 남성이 FBI 지부 건물에 침입하려다 경찰과 총격전 끝에 숨졌습니다. 워싱턴 DC의 미 의회 의사당 인근에선 차로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은 남성이 소지하던 총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압수수색 당시 FBI 요원들이 보안 카메라를 끌 것을 요구했다며 증거 조작 가능성도 주장했습니다.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The whole purpose of this is to prevent President Trump from ever being able to hold office. Could lead to the deaths of our troops, our intelligence officers. This is deadly serious stuff. 중간 선거를 석 달 앞두고 트럼프 압수수색이 정치 쟁점화되면서 미국 사회 분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에너지 목줄을 쥐고 EU를 흔들고 있습니다. 테러 제재에 반대한 나라에는 가스를 더 보내주고 다른 EU 국가의 가스관은 잠가버리는 겁니다. 곽정아 기자입니다. EU의 대러시아 제재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친러시아 성향을 보인 헝가리. Without American-Russian talks, there will never be peace in Ukraine.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85%에 달하는 헝가리로선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 조치 등에 동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헝가리의 이런 칠러 행보를 가스 추가 공급으로 반겼습니다. 현지 시각 14일, 러시아는 헝가리에 기존 15년치 가스 45억 세제곱미터 공급 계약에 얹어 7억 세제곱미터 분량의 추가분 공급을 시작한 겁니다. 반면 러시아는 발러 성향이 강한 폴란드행 야말 파이프라인 공급을 차단하고 독일을 지나는 노르트스트림 1 파이프라인 공급은 기존의 20%로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기업과 가정에 가스 부담금을 부과해 가스 절약을 강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한 해 2만 킬로와트, 1,301유로 어치 우리 돈 174만 원을 냈던 4인 가구는 올해 가스 가격이 올라 457만 원을 내야 하는데 부담금까지 더해서 534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독일 부총리는 저렴한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해온 정책이 실패했다고 자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서울은 모처럼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다만 남해안은 비 소식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단시간에 쏟아질 수 있어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 많은 곳에는 150mm 이상, 제주에는 모레까지 30에서 100mm가 예상되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내륙 곳곳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질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 23도 선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습도가 높아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은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중부를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 목표는 분명 집값 안정이었습니다. 그러려면 투기를 잡아야 한다고 규제를 잔뜩 늘렸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게 시장 원리라는 전문가 지적은 외면했습니다. 뒤늦게 공급을 늘리겠다며 대책을 28번이나 냈지만 5년간 서울 집값 2배로 뛰었습니다. 오늘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윤석열 정부 역시 목표는 집값 안정인데요. 목표는 같지만 결과는 다르려면 마침표 찍겠습니다.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